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11월 한 달간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외의 어떤 금융경제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심리 지수가 지난달 대비해서는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경기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들 얘기 나왔죠. 벌써 각종 언론 보도라든가 또는 뭐 증권사 쪽에서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신뢰감이 좀 들지 않는,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현령 비현령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금리 올리겠다 또는 내리겠다 또는 다음 달에 확신을 올리겠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미국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청약할 때도 영향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언제 올리냐에 따라 가지고 대출 금리가 또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배경이 미국 달러 금리의 이제 인하였던 부분이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IMF의 전망치에 불과하지만 의미가 있어서 제가 표시했는데요. 3% 정도의 미국 금리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 어떤 원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훨씬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 경기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예금, 적금 또는 주식, 펀드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3년 후에 3%다. 그러면 뭐 1년 반 후에 3%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6년 후에도 3%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자산관리를 하기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신중한 모드가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매우 낮아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 이제 안정적인 뭐 정기예금 한다고 치면 2%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행권 중심으로 해서 코코본드라는 그런 새로운 투자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은행권들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을 11.5%로 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기 위해서는 증자를 하거나 이렇게 자기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체제 일종의 이제 코코본드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보완자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채권은요, 전환사채입니다. 컨틴전트 컨버터블이라는 뜻이 앞에 COCO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코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것은 우발적으로 바뀔 수 있다. 즉, 전환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발행은행이 뭐 지급정지 상태가 되거나 뭐 부도가 날 경우에 그 채권 소유자들에게 그 어려워진 은행의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다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은행이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고금리 투자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10년에서 30년 만기고요. 보통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길더라도 중간에 은행에서 다시 이제 되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단위로 해서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이제 이표채 개념이고요. 일반인들이 직접 은행에서 구입할 수는 없고요. 증권사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분리과세 혜택도 있고 하니까 혹시 고객분들이라든가 주변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그리고 좀 중위험, 중수익 정도 상품 원한다고 하면은 코코본드를 한번 추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 11개월째 0%대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서민들이라든가 일부 계층의 분들은 인정하지 못하죠. 분명히 체감 물가는 매우 높은데 불구하고 왜 0.4에서 0.9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평균 함정 이론이라고 해서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죠. 이것을 발표할 때는 총 481개의 개별
항목들을 평균을 내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게에서 볼 땐 481가지의 모든 서비스나 제품을 구입하지는 않죠. 일부만 구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 구입하는 품목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는 낮다 했을 때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 차이입니다. 사실 서울과 제주도와 똑같진 않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정부가 발표한 소비 물가 상승률과 부산이나 광주나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본인이 많이 쓰는 거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출퇴근할 때 직장인이요. 자가용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주유소의 기름값이 민감하겠죠. 근데 많이 낮아져 있죠. 예전에 비해선. 그래서 물가가 지금 낮은 것이 뭐 인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분들은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이 올랐죠. 사실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체감 물가는 높다는 거죠. 이렇게 석유, 원유 수입에 대한 거에도 사실 소비자에 따라 가지고 물가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 횟수의 빈도입니다. 가령 10년에 한 번 냉장고를 사겠죠, 보통. 뭐 자주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10년 전 모델과 그 용량의 냉장고는 지금 매우 쌉니다. 뭐 있지도 않겠지만 엄청 싸거든요. 아니, 가령 10년 전에 200만 원이었다는 냉장고가 그러한 형태라면 지금 100만 원도 안 갈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매우 내린 거죠. 반면에 늘 뭐 튀김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식용유를 늘 사시는 분이다 하면 그 식용유는 뭐 한 달에 뭐 서너 번씩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올랐다 하면은 물가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선진국에서는 사실 통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여러 가지로 한답니다.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뭐 구입 빈도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물가를 따로따로 산출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최근에 통계청장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빅데이터 통계과라든가 마이크로 데이터과 같이 좀 더 현실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물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7대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 동월 대비 0.9%가 올라와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에너지라든가 식료, 식품 같이 이런 농산물 같은 걸 빼고 나면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전히 2%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2.6%가 나왔네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BSA 지수는 지난달보다는 각각 2,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심리는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역 수지 흑자는요, 뭐 엄청나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무역 수지가 장기간 상당량의 흑자를 내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5개월째 무역 수지가 지금 흑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출 수입이 더 줄어요, 지금. 주는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주가 지수입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6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부터 해서 미국, 중국 다 올랐습니다. 특이한 점은 미국과 중국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지난달에 월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대폭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비 심리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이완시켜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입니다. 여전히 가장 착한 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63%입니다. 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낮은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최고금리 격차가 0.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역대 가장 작은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 굴릴 데가 없고, 그리고 예금으로는 더 이상 재테크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저금리 시대가 좋은 분도 있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을 사거나 사업자금을 쓰거나 아니면 기존에 카드론이라든가 현금 서비스라든가 사채라든가 등등 잡다하게 여러 가지 벌려놓은 대출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즉
주택담보대출로 묶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고정금리로 장기로 대출을 돌리는 것이 좀 지혜롭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인데요. 우리나라가 계속 무역수지 흑자가 나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는, 즉 환율 숫자가 내리는, 즉 1달러에 1,200원 갔던 것이 1,145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이 잘 돼야지만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뭐 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려나기 때문에 좀 고환율 정책을 좀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1달러에 1,200원 선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외환 정책을 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외환 관련 투자 또는 뭐 해외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량은요, 여전히 풍부합니다. 총통화 M2죠. 9.2%가 좀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증가율로 봤을 때 여전히 시중에 돈이 풍부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투자자 예탁금 코스피입니다. 부분은 약간 줄었지만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이라든가 주식형 펀드 잔액은 좀 강보합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자재입니다. 두바이유죠. 우리나라가 기름을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이 이제 중동에 있는 두바이에서 이제 생산되는 기름을 쓰는데요. 70%를 수입한다고 하죠. 전체 양에서. 근데 여전히 배럴당 46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한때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렇게 국제적인 투자은행에서는 몇 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뭐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거다. 뭐 150달러 이상 갈 거다. 이렇게 아주 뭐 좀 지금 뭐 황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뭐 저성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저물가의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제 금 시세는요, 온스당 1,160달러 정도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고요. 과거에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2,000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내렸다가 지금은 이제 약보합세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갇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시세 부분은 달러가 어떻게 방향성을 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상대적으로 또 대응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부동산 뭐 가격 지수는요, 매매와 전세 모두 0.3, 0.4%씩 전기 대비 상승을 했는데 과거에 비한다면 과거라는 것은 이제 2011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즌에서 봤을 때는 좀 성장세가 둔화된 약간 어느 정도 좀 목에 차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또 우리 증시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양봉으로 전환돼 가지고 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